자, 여러분 이제 남은 부분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텍스트 35쪽에 보면 이성의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멘델스존과 칸트를 통해서 계몽이란 무엇인가, 그 당시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계몽주의 사조가 이제 한창 꼽히고 있을 때 실제 일반 서민들이 계몽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 내릴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대표적인 두 지성이 베를린 월간 잡지를 통해서 지금 이제 계몽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이제 토론 형식으로 지금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이 인간과 시민을 구분할 때 각기 다른 정도의 계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죠. 반면에 칸트는 또 이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느냐 혹은 사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조금 더 구분을 정교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이 개념에서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학자로서 독자인 대중을 상대로 이성을 사용할 때 이게 공적 사용에 해당되고, 반면에 사적 사용은 그 학자에게 부여된 시민적 지위나 그러니까 개인에게 부여된 시민적 지위나 또 공직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할 때를 일컫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종교인들의 예를 들면 이제 목사를 예를 들 수 있고, 또 이제 신분상으로 군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교, 목사와 장교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만약에 사례를 든다면은 목사나 장교 같은 경우에도 세계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즉 학자로서 독자 대중 앞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목사나 장교나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의 이 목사나 장교이기 전에 양심을 가진 학자로서 종교인 경우의 어떤 교리에 따라서 혹은 장교인 경우의 명령의 어떤 부당함이나 어떤 결점을 지적하고 그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 없는 이성의 공적 사용만이 우리 인류 전체에게 제대로 된 계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러한 공적인 구분 혹은 사적인 구분이 이제 칸트의 경우에 물론 항상 딱 맞진 않습니다. 조화롭지는 않은데 한 개인 내에서 두 가지 개념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러한 구분은 시민사회의 직업이나 신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면죄부를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이나 신분의 한계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수행하는 의무가 때로는 우리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의무나 역할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가 이렇게 병들어가면서 지금 우리도 과거에 비해서 여름이 너무 덥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춥고 아니면 겨울이 또 온난화 때문에 겨울같지 않다든지 이렇게 지구적인 어떤 환경 파괴, 지구적 재앙을 우리가 고려할 때 지금까지 자연의 지배자로 나름대로 자부했던 그런 어떤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연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자연 지배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 인간도 결국은 자연의 일부다라는 어떤 생각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역시 우주의 한 개체에 불과한 아주 미약한 존재니까 그때는
세계 시민 개념이 한 차원 더 높은 우주적 차원으로서 이제 성화되어서 이 우주가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어야겠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성을 이제 공적, 사적 어떤 두 가지 구분으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텍스트에서 보면은 이제 36쪽에 자유와 비판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뭐 계몽되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좀 우매한 상태에서 깨어난 각성된 상태에 계몽되었다 할 때 그 전제 조건은 자유입니다. 어떤 억압이나 굴레 상태에서는 계몽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교육을 통해서 계몽이 가능하겠지만 이게 억압이나 굴레 어떤 제한 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유가 전제된다면은 계몽은 필연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자주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소명을 합리적으로 존중하는 정신을 자기 주변에 널리 전파할 어떤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텍스트 원문에서 발췌한 부분을 잠깐 볼까요? 자주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속에서 혹은 자신의 고유한 이성 속에서 진리의 어떤 시금석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스스로 생각한다는 원칙이 계몽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지도나 타인의 인도에 의해서 비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은 계몽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묻는 것입니다. 즉, 왜 어떤 것이라고 추측하는 근거나 혹은 추측하는 것에서 귀결되는 어떤 규칙을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일반 법칙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그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성을 통일하고 체계화시킴으로써 지식을 확장하고 과거의 잘못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비판적 성찰을 통해 정당하지 않은 어떤 가치라든지 정당하지 못한 법률이나 이런 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몽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계몽의 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자유인데 이 자유라는 것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 텍스트 37쪽으로 넘어갑시다. 칸트가 말하는 계몽의 전제로 요구하는 자유라는 것은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판단할 때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구속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해야 되죠. 칸트의 이러한 자유 개념은 결국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해당되고 우리 인간의 정신적 발전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입니다. 따라서 계몽의 발전을 막는 어떠한 부당한 권력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천성,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본성에 대한 범죄입니다. 부당한 권력이 계몽의 발전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칸트의 계몽에 있어서 자유의 정신은 그 당시에 무엇보다도 가장 일반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종교에 대한 비판이 거기에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종교에 너무 빠지면은 자기 가정도 그렇고 주변 가족도 그렇고 그죠?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나중에는 뭐 보면은 자기 주변에 전부 이제 가정을 비롯해서 가족이 다 와해되고 붕괴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죠. 그래서 종교 비판에 이제 칸트의 계몽은 종교 비판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정신적인 예속입니다. 즉 종교상의 어떤 미성년이 가장 해롭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몽에 자유가 전제된다고 할 때 이것은 사실 모든
지금까지 모든 기존의 권위와 가치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칸트가 한 말 중에 과감히 알려고 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 용기를 가지라, 무트, 그죠? 용기를 가지란 말입니다. 이런 표 자체가 바로 비판의 용기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상태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축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을 통해 사회적인 계몽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인간은 비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비로소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년의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부 이제 조금 남았는데 볼까요? 그럼 이렇게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결코 계몽주의 초기 시대의 개념 규정이 아니고 이미 시대적으로 계몽주의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한창 꽃피우고 있을 때 후기에 와서 뒤늦게 조명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계몽이 뭐지? 뒤늦게 성찰하고 자각한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일종의 계몽주의의 어떤 후기 담론, 후기 토론입니다. 이 멘델스존이 이론으로서의 계몽 개념을 이제 언급했는데 그 프리드리히 슐러는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좀 더 감성에 의존하고 감정에 지배된다. 그렇게 결정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슐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미적 교육, 우리 슐러의 미적 교육이란 말 알죠? Die ästhetische Erziehung입니다. 미적 교육을 통해서 이 이론으로서의 계몽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적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칸트의 계몽에 대한 개념 규정은 이제 거의 고전적 모범인데, 이 세계 시민으로서 이성과 비판을 통해서 정신적 자유를 획득해가는 이 계몽이 진보해가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의 진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서도 잘 알려진 그 계몽의 변정법이라고 있죠. 그리고 이 산업주의가 물질화된 산업주의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결국은 물질적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지금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암울한 진단인데 이 계몽에 의한 진보의 역사에 우리가 해를 갖게 되는 그런 지금 현대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재앙이 드러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칸트가 했던 그 물음, 칸트가 한 말 중에 여러분 제일 기억나는 말이 뭐예요? Auf Deutsch, zurück zur Natur, zurück zur Natur,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죠? 이 문구가 지금 생각나는 성찰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칸트가 이제 계몽된 시대 또 계몽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칸트는 계몽된 시대는 아니지만 계몽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계몽이라는 것은 역사 발전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도 여전히 계몽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화된 어떤 수단으로 이용된 이성이 아니라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성, 그런 이성으로서의 계몽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점점 더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지성을 기계에게 맡기고 우리 인간 이성의 사용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지배되는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통한 그 칸트의 계몽에 대한 내용을 영화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조금 재미있게 한 11분짜리인데 그 내용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톱바보는 칸트의 계몽에 관하여 영국 비밀 첩보국 M16의 최고 결정의 서커스에 첩자 두더지가 있습니다. 첨단의 국가기밀을 조작하는 두더지를 잡기 위해 서커스의 책임자 콘트롤은 비밀 작전을 세우죠. 1974년 냉전시대 폭판에서 미국에게 밀리고 소련에게 농락당한 영국의 지도력을 재확인할 기회라고 콘트롤은 자문하는 듯합니다. 영화입니다. 소련인에겐 단결된 국민과 군대가 있고 미국인에겐 놀라운 생산력과 경제가 있다면 영국인에겐 세계를 지배할 탁월한 두뇌가 대영 지역의 몰락 후에도 건재하다는 것을 콘트롤은 증표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거짓없이 세계의 우두머리로서 영국은 주도권을 놓지 않고 싶었던 것일까요? 콘트롤의 말만 따나 이제 진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맺어진 국제협정들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음모에 의해 조직되었죠. 더 이상 영구적인 것은 없으며 평화는 단지 이익의 대리물로 변색됐습니다. 제대로 된 친구도 없고 제대로 된 적도 존재하지 않죠. 칸트는 영국 평화론 부록편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변형해 정치가 말하는 뱀처럼 영리하라는 제안에 도덕은 비둘기처럼 거짓없이 응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리함의 오염을 정직함이 보완할 때 영국 평화는 가능하다는 뜻이죠. 만일 양자가 하나의 명령 안에 종속할 수 없다면 실제로 정치와 도덕은 싸울 것이라고 칸트는 진단했습니다. 친구와 적은 정치가 도덕적으로 진정성 있게 맞물려 있을 때 실존하는 주체들이며 진정성의 붕괴는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양자를 죄다 소멸한 지경으로 명분 없는 신리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정치로 세계를 몰락시킬 수 있습니다. 비둘기의 정직함이 소멸된 뒤에는 콘트롤의 말 따라 진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다음과 같은 말이 울림을 갖게 되는 지경까지 게리 올드만이죠, 배우. All my boys, all my lovely boys. That was a good time, George. It was the war, Connie. A real war. Englishmen could be proud then. 세계 평화를 지배하는 두뇌의 영광을 지속하기 위해 정직함을 방해하는 두더지는 반드시 박멸해야 한다고 콘트롤은 다짐합니다. 가장 믿음직한 요원 짐에게 두더지 잡기 작전을 비밀리에 지시하죠. 그러나 짐은 총격당하고 작전은 실패합니다. 콘트롤은 작전 실패의 책임으로 서커스의 두뇌에서 물러나죠. 몰락한 대영 제국의 참사를 보는 듯 콘트롤은 끝내 암살당하고 이대로 세계를 지배하는 두뇌는 과거의 영광 속으로 몰락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자존심은 여태 단단하기에 이대로 세계를 지배하는 두뇌를 붕괴시킬 수는 없었죠. 콘트롤이 가장 아꼈던 서커스의 2인자 스마일리가 두더지 잡기에 다시 나섭니다. 그는 콘트롤이 조직에서 밀려나올 때 해고된 과거 조직원들을 찾아 두더지를 수색합니다. 두뇌가 없으면 세계가 존속될 수 없다고 믿는 이들의 습성은 칸트가 주장한 선험적 종합 판단의 결을 닮아있죠.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해 잠시 짚고 갑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에 놓인 사물과 사태를 감각하고 이것들이 재단돼 알을 형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험론의 세계관이죠. 하지만 칸트가 보기에 이 경험적 알은 알의 전부가 될 만한 완벽한 조건을 장착하고 있지 못합니다. 경험론적인 알은 신체로 감각된 주관적 자극을 객관적 지각으로 변형시킨 알의 일부분일 뿐 존재와 세계의 연관에서 출발하는 알의 보편은 아니죠. 칸트가 보기에 진정한 알미란 우리 경험을 초월한 곳에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경험에서 얻은 일반적 지각이 객관의 이름을 달고 구성한 오속만으론 알의 궁극적인 지평은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알은 경험 이상을 향한 호기심으로 비롯된 자유의 열망을 품고 있고 결코 충족되지 않는 이 호기심은 끝내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까지 상상하게 만드니까요. 그렇다면 이 영원과 보편을 상상하는 알의 본성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칸트는 알의 체계가 경험 이전에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고 이 체계가 경험을 사후적으로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천천히 대사를 해줬으면 여러분한테 더 좋겠죠. 대사를 음미하면서 해설을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겠는데 이 해설하는 부분이 말이 좀 빠르네, 그죠? 좀 아쉽습니다.
예컨대 인간은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는 것이죠. 경험적 지식에 앞서 구성적 이성이 작동한다는 칸트의 주장은 알미 삶에 앞서 작동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알을 지배하는 두뇌가 정확해야 삶의 세계는 오염없이 윤리적 방향을 잡아갈 수 있지요. 알은 단지 교양의 충족이 아닙니다. 제대로 아는 것은 제대로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알아야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우리가 숨쉬는 이 세계입니다. 칸트는 이와 같은 알의 깨우침을 계몽이라 했죠. 계몽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초래한 미성령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텍스트에서 배운 내용이 나오죠. 한번 지금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봅시다. 미성령 상태란 다른 사람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없는 무능력 상태를 말하죠. 미성령 상태에 빠진 인간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내도 맹목과 공허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삶을 구성할 수 없는 탓에 세계의 질서에 의존하며 자신에게 할당된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궁극의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칸트는 과감히 알려고 하라고 주장합니다. 미성숙 상태에 안주하지 말라는 권고죠. 자기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장착하지 않으면 편안한 미성령 상태에 안주해 자유로운 삶의 운동에서 이탈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만끽하려면 우선 우리는 무지의 어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영화로 돌아갑니다. 자, 이 칸트의 계몽에 대한 이념을 생각하면서 또 영화를 한번 봅시다. 스마일은 칸트의 격언을 의식한 듯 경험으로 채택된 모든 정보를 의심합니다. 익숙한 경험이 두더지의 침투를 허용한 것이기에 서커스 조직의 본성을 추적하는 직관적 질문부터 다시 시작하죠. 이 조직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부터가 두더지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그러나 경험으로 의존된 정보들의 탐색은 경험 이전의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을 구성하는 전제를 오직 상상력으로 추적해야 하는 순수한 이성의 사용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또한 범인을 추적하는 단서들은 꼬여있고 비밀 조직의 최고위원인 서커스의 구성원들이 조직을 배신할 정당한 목적이나 이득을 경험적 단서들로 유추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며 1970년대 서커스의 구성원이란 자격만으로도 소련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과 돈의 유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었기에 두더지가 존재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죽었다고 생각했던 콘트롤의 비밀요원 짐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두더지 수색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죠. 짐을 살렸다는 것은 자, 여러분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 다시 봅시다. 두더지의 목적이 소련의 국익만은 아니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니까요. 두더지 또한 스마일리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이성과 경험적 오성이 격돌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이룩하겠다는 이상향의 이성과 자유주의에 망측한 쾌락이 제공한 오성이 이율배반의 사태에 놓여있는 것이죠. 이 매듭의 구심점에 짐이 있습니다. 짐은 스마일리와 닿아 있으면서 두더지의 흔적을 품고 있죠. 짐은 소련 KGB에게 고문당하고 풀려나 시골 학교의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은 서커스의 두뇌이며 스마일리와 가장 가까운 예친구 빌을 그리워하는데 학교에서 왕따로 살아가는 같은 이름의 빌을 만나 자존감을 심어주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What you good at? Nothing, sir. You're a good watcher, though, eh? Us loners always are. Best watcher in the unit, Bill Roach, is our best. As long as he's got his specs on, right? Yes, sir. 예친구 빌을 그리워하는 짐의 태도에서 빌과 연구의 영광을 누리던 그 자유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짐이 보입니다. 관조자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의 선구로서 연구의 영광을 지키며 우정을 나누는 것이 짐이 목숨 걸고 첩보 활동을 하는 명분이었으니까요. 짐은 추억을 유지하고자 소년 빌을 만나 관찰의 경지를 유비합니다. 칸트에 의하면 관전은 삶의 최종점에서 삶을 이해하는 적극성이자 계몽된 주체가 스스로를 명령하는 자유의 능력이죠. 관조하는 자는 스스로의 명령을 자유롭게 통제하는 자라 볼 수 있습니다. 짐의 꿈이자 콘트롤의 꿈이었고 스마일리가 두더지를 색출하고 복원하고픈 꿈이죠. 이 보니까 이 연기파 배우들이 많이 나오네요. 게리 올드만은 이름 알겠고 나머지 이 사람들도 좀 많이 본 영화 배우들인데 연기파들입니다.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도 많이 나온 분이죠. 예. 물론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비겁한 관조와는 결이 다릅니다. 환상과 비슷한 관조는 궁극적 이상이 아니라 실제를 무시한 무관심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관조라는 이름이 퇴색된 이유는 궁극의 이상이 소멸된 이유와 인접해 있습니다. 관조가 나쁜 말이면 보이지 않는 삶의 이상은 허상이라는 상식이 작동되는 것이죠. 이 상식이 구성한 세계 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세계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자유에 둔감해집니다. 높이 볼 수 없으니 멀리 갈 수 없는 것이죠. 쇼펜하워는 칸트가 관조를 제대로 몰라 비겁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칸트가 설정한 그 간조까지도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쇼펜하워가 우리 저번에 배웠죠. 칸트하고 같이 연관해서 나오는데 쇼펜하워는 이제 토마스 베르나르트가
이 관조를 토마스 베네가트는 관찰로 성화시켰죠. 쇼펜하우의 영향을 받아서 그죠? 이번에 학습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쇼펜하우어와 칸트도 서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내용을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이 언젠가 제가 되면 두 사람을 비교한 내용을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에 대한 무능이 산출한 무딘, 지적 감수성이죠. 관찰자의 입장에서 짐을 살펴봅니다. 짐은 이성과 오성에 걸려있는 첩경이자 스마일과 두더지 사이에 엮여있는 이음새죠. 짐을 살린 존재가 두더지이기에 짐을 살린 그 이유만 찾으면 두더지는 색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일이는 두더지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가고 두더지가 집합하는 비밀 사옥의 실체를 알고는 날조된 정보를 풀어 두더지를 유인합니다. 작전을 성공하고 두더지는 밝혀집니다. 충격적인 인물이었죠. 짐의 친구이자 스마일과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서커스의 핵심 두뇌인 빌이었으니까요. 경험적인 알메 입장에서 빌은 두더지가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영국적인 신사였고 최고의 실력을 장착한 인정받는 요원이었으며 아주 오랜 시간 조직의 신뢰를 주는 믿음직한 존재였으니까요. 소련에 충성할 이유가 없는 빌은 스마일리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I had to pick a side, George. It was an aesthetic choice as much as a moral one. And the West has become so very ugly. Don't you think? 빌이 보기에 유럽은 자유를 숭상하며 알의 궁극을 투파보는 아름다운 세계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몽되고자 하는 열기는 식었고 분석이 만들어낸 지성의 효율이 알의 전부인 타락한 세계였을 뿐이죠. 유럽의 자유는 이득의 효율로 추락했고 인간은 이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빌은 감각했던 것이고 때문에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유의 열정을 감당할 두뇌가 될 것인가, 자유를 쾌락의 향유 정도에 만족하는 체제에 동조할 것인가. 빌은 더 정의롭고 더 도덕적인 미학적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빌은 알미 자유가 되고 자유가 진보하는 더 나은 세상만을 바라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삶은 시대를 너무나도 낭만적으로 오욕한 선택이고 영구적인 평화의 시대에나 꿈꿔야 할 아름다운 소망일 뿐이죠. 환란 시대의 높은 꿈은 권력에 이용당하고 졸속하게 폐기되는 소모품일 뿐입니다. 정직한 비둘기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명석한 두뇌는 체계에 농락당할 뿐이죠. 빌은 같은 이상을 품었던 짐에게 살해당합니다. 영화는 막을 내리고 스마일리는 서커스의 컨트롤이 돼 조직에 복귀하는데 과연 이 결말이 좋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자유의 영광을 위해 알을 다뤘던 저 낭만적인 인물들이 사라진 뒤 첩보 조직이 존재해야 할 정당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확신을 보증했던 이상적인 이성이 사라진 후 노동하는 자들의 오성적 책임만으로 운영되는 이 비밀 조직은 왜 존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영화는 상식적인 한계에서 문을 닫지만 우리는 상식에 기생하는 저 무지의 폭거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칸트는 영국 평화는 말미에 권력의 소유는 이성의 자유로운 판단을 불가피하게 부패시킨다고 씁니다. 자유와 권력을 앞지르는 진보의 열망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성을 이성적 층위로 상승시킬 용기를 장착해야 하겠습니다. 알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알을 삶으로 녹이는 것이죠. 제대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암과 삶의 지나친 일치를 응원하며 안녕. 아까도 말했다시피 해설 자체는 괜찮은데 조금 속도를 조금 여유 있게 했으면 우리가 해설을 음미하면서 들으면 조금 더 내용이 재밌을 건데 그죠? 자 어쨌든 영화를 통해서 이 칸트의 계몽에 대한 생각을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첩보 영화 또 수많은 영화들을 이 칸트의 계몽과 관련하여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지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늘은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그 텍스트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마쳤지만 또 진도를 나가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오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